그날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20년간 고마웠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당신이 아니었어요.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갈라놨죠.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수. 올해 62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병원 복도에 서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 박성우를 간병한 지 벌써 3년째죠. 병원 소독약 냄새가 옷에 배어 이젠 제 채취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발견한 그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었어요. 40 중반쯤 됐을까요? 옆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 품엔 아기가 안겨 있었죠.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남편 성우는 지금 6인실 병실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묵인 채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죠. 가끔 제 얼굴을 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 거야.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아침 성우가 갑자기 난리를 쳤어요. 옷장을 열어젖히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갔어? 내 편지 어디 갔냐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를 진정시켰지만 전 궁금했습니다. 무슨 편지? 성우가 잠든 사이 저는 그의 짐을 뒤졌어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밤새 침대 옆을 지켰던 제가 남편의 서랍 하나 뒤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찾아낸 게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 접혀있던 편지지. 2004년 5월 17일. 벌써 20년도 더 된 편지였죠. 편지를 펼치는 순간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여자의 냄새였습니다. 제가 평생 뿌려본 적 없는 그런 달콤한 향이었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성우 오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라니.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당신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전 이제 떠나야 해요. 아이와 함께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미정 올림. 미정. 윤미정이라는 이름이 편지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공무원 생활할 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자였죠.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젊고 예뻤습니다. 허리가 가늘고 다리가 길었죠. 그때 전 이미 40이 넘어서 몸이 퉁퉁 부은 아줌마였어요. 재봉일 하느라 허리는 굽었고 밤낮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그런 제 옆에서 성우는 그 여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성우의 손이 미정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그리고 그 품의 아기. 생후 몇 개월쯤 돼 보이는 아기였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급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주름진 얼굴, 반쯤 벗겨진 머리, 마른 팔. 이 사람이 20년 전엔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신, 나한테 뭐 한 거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저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편지와 사진뿐이었죠. 2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내 시간들은 다 뭐였어?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20년 전에 바람을 피웠던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전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성호가 막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배고파. 그는 저를 보며 멍하니 웃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미정이 누구예요?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고? 성호는 편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미안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배신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당신 정말 그 여자랑 그랬던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 바보 만들고 그렇게 산 거예요. 성호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그는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전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나는 평생 이 사람만 보고 살았는데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성호가 전부였죠.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그를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제가 재봉틀 앞에 앉아 밤새 일할 때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할 때 그 여자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죠.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지만 전 춥기만 했습니다. 가슴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때 성호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은수가. 미안해. 은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뒤로 성호가 제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전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부터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3년 동안 간병하며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윤미정이 누구인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성호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했죠. 그래야 이 분노와 배신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 로비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윤미정이라고 쳤어요.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성호의 통장. 집에 있는 성호 명의의 통장들을 뒤져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봐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어요. 끝까지 알아내고 싶었죠. 집에 도착해 성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자동 이체되고 있는 통장이었어요.
수치인 이름은 윤미정.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20년 동안. 계속?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통장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다른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발견했죠. 성호가 쓴 것 같은 메모였어요. 미정에게 생활비 입금. 아이 학원비 포함. 아이 생일 선물 준비할 것. 미정 어머니 병원비 지원.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나는 뭐였어? 그냥 가정을 지키는 허수아비였던 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배신감과 분노만 가득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었죠. 밥, 배고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편하겠네. 다 잊었으니까. 하지만 저는요. 저는 평생 기억해야 하잖아요. 이 배신을, 이 고통을, 이 분노를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불공평했어요. 저는 성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상이었죠. 당신 나한테 빚진 거 알아요. 이제부터 갚아야 해요. 제대로. 성호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복수심이었는지 정의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살고 싶은 욕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전 더 이상 예전의 김은숙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가 태어났죠. 나는 평생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전 항상 뒤에 있었어요. 성호의 뒤에서, 아이들의 뒤에서, 세상의 뒤에서요. 제 이름은 김은숙. 23세 박성호와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사이였죠. 첫 만남에서 성호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차를 마시더군요. 이 사람 성격이 좀 과묵해요.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그게 좋았어요. 말이 없는 게 무뚝뚝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느껴졌죠. 성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시청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적어도 평생 직장이니까 굶진 않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결혼을 서둘렀죠. 전 23 시집갈 나이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예식장에서 간단히 치렀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죠. 그날 성호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없었어요. 그저 성호의 단칸방으로 들어갔죠. 첫날 밤 성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어요. 그러더니 제 옆에 누워 곧바로 코를 골았죠. 전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결혼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성호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밥 해줘. 그게 다였어요. 전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상을 차렸죠. 성호는 한마디도 없이 밥을 먹었어요. 맛있는지 없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현관문을 나섰죠. 전 그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죠. 결혼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딸이었습니다. 성호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 그게 다였죠. 출산 후에도 성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밤에 아이가 울어도 돌아 누워 잤죠. 전 혼자 아이를 달래고 밤새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낮엔 재봉일을 했어요. 성호의 월급만으론 부족했거든요. 동네 재봉틀 공장에서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아이를 업고 재봉틀을 밟았죠.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2년 뒤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성호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구나. 아들이라서 좋은 거였죠. 딸일 땐 그렇게 무관심하더니 아들이라니까 달랐어요. 그때 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구나. 그저 가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밥 해주고 아이 낳아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전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 준비물 챙기고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요. 동시에 재봉일도 계속했어요. 밤 12시까지 재봉틀을 돌렸죠. 성호는 그런 죄를 한 번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TV를 보거나 술을 마셨어요. 여보 좀 도와줘요. 한 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신문을 펼친 채 대답했죠. 집안일은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전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성호가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쯤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사라지곤 했죠. 한 달에 2~3번씩요. 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 시절 성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옷에 신경 쓰더군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갑자기 향수를 사요? 물어봤더니 성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장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그랬군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2004년 5월이었어요. 성호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죠. 이번엔 좀 길어. 열흘쯤 걸릴 거야.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호가 가방을 싸는 걸 봤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양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캐주얼한 옷도 넣더군요. 청바지에 티셔츠까지요. 출장인데 왜 그런 옷을?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성호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재봉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성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출장 가도 가끔 전화했었는데요. 이번엔 아무 소식이 없었죠.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성호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없이 밝아 보였죠. 잘 다녀왔어? 응. 그게 다였어요. 성호는 가방을 던지고 샤워를 했습니다. 전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자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옷에서도 가방에서도요. 이게 뭐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전 모른 척 했어요. 확인하기 무서웠죠.
그날 이후로도 성호의 출장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2번, 많을 땐 3번씩요. 그럴 때마다 돌아오면 성호는 밝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전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40이 넘으니 몸도 늙어갔어요. 얼굴엔 주름이 생기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죠. 재봉일 하느라 손가락은 굳었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성호는 그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집에 있어도 TV만 봤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 줘. 빨래 됐어? 그런 말뿐이었어요. 전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했어요. 어느새 저희 부부만 남았죠. 성호가 65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오던 날 성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좀 여행이나 다니자. 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성호가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나 갈까? 좋아요. 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전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한 달도 못 가 무너졌습니다. 성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길을 잃고 말을 더듬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전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했는데요. 하늘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간병으로 채워졌어요. 약 챙기고 병원 가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요. 성호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렇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평생 당신만 봤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3년이 지났어요. 성호는 이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힘들겠지.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편지를 발견한 게요. 20년 전 윤미정이라는 여자가 보낸 편지. 그리고 사진 속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아기.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제가 재봉틀 앞에 앉아 손가락에 피를 흘릴 때요. 성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이들 밥 먹이고 빨래하고 설거지할 때요. 성호는 그 여자와 웃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그저 가정을 지키는 도구였을까요? 성호의 그림자였을까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존재였을까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 성호가 제게 한 것처럼 전 그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고 싶었어요. 배신의 대가를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한테 복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분노와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해. 윤미정이 누구인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성호가 정말 뭘 했는지요. 모든 걸 밝혀내야만 제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호의 흔적을 더 찾아야 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모든 걸 살폈죠. 그러다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성호의 수첩이었어요.
낡은 다이어리 같은 거였죠.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 생일, 꽃 준비, 아이 100일, 선물 사갈 것, 미정 어머니 병원비 50만 원.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중생활을 한 거구나. 저와 함께 살면서 동시에 그 여자와도 함께 했던 거예요. 전 수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어요. 왜 이렇게 살았어요? 나한테 왜 이랬어? 대답은 없었죠. 그저 텅 빈 집만 조용할 뿐이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윤미정이었습니다. 전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머릿속에 맴돌았죠. 윤미정, 윤미정, 윤미정. 성호의 수첩에서 발견한 주소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23-45. 20년 전 주소였어요.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떠났을까요? 전 알아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들러 성우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더군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갈게요. 볼 일이 있어서요. 네, 보호자님. 걱정 마세요. 전 병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합정역까지 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만약 그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합정역에 내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이었어요. 3층에 있는 집이었죠. 전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나온 건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누구세요? 저. 혹시 윤미정 씨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미정이요? 여기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예전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20년 전쯤에요. 아, 그럼 제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전 5년 전에 이사 왔거든요. 전 실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찾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성호의 짐을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옷장 깊숙이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상자였죠.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성호와 윤미정의 사진이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둘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전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웃지 않았어. 결혼 사진에서도 성호는 무표정했어요. 여행도 거의 가본 적이 없었죠. 외식도 특별한 날에만 했고요. 그런데 이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웃으며 사진도 찍었던 거예요. 전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사진 뒷면을 확인했죠. 몇몇 사진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부산, 2005년 8월 제주도, 2006년 5월 경주,
모두 성우가 출장 간다고 했던 시기들이었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그 여자와의 여행이었던 거죠. 속이 뒤집혔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상자로 돌아갔어요. 사진 밑에 편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성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 아이가 오빠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오빠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제 전부예요. 편지마다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전 그런 편지를 성호한테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성호는 제게 사랑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여자한테는 달랐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010년 12월에 쓴 편지였어요. 오빠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오빠가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빠가 행복하다며요. 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끝났다는 거야? 2010년에? 그때가 벌써 15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통장 이체는 계속됐죠. 지금까지도요. 왜? 관계가 끝났는데 왜 계속 돈을 보낸 거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 다시 성호의 서류를 뒤졌어요. 그러다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명함이었어요.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죠. 유언장 작성 완료. 2015년 3월. 유언장이라니. 전 그 명함을 들고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성호라는 분이 여기서 유언장을 작성했나요? 법무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부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유언장은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제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법무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나 박성호는 내 재산의 절반을 윤미정의 아들 윤재혁에게 남긴다. 손이 떨렸습니다. 절반을?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재혁은 내 친아들이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다. 미정이 죽기 전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나머지 절반은 아내 김은숙에게 남긴다.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 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성우와 윤미정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였죠. 하지만 왜 책임을 진 거예요? 왜 20년 넘게 돈을 보낸 거고요? 왜 재산의 절반을 남긴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성우에게 물어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성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박성우.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윤미정이 누구예요? 왜 그 여자 아들한테 재산을 남기는 거예요? 왜 20년 넘게 돈을 보낸 거고요? 성호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말 좀 해봐요. 나한테 설명 좀 해줘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호는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전 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제발, 말 좀 해요. 나 미치겠어요. 그때 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정아. 미안해. 또 그 이름이었어요. 전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었어요. 성호는 이미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으니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성호한테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미정의 아들 윤재혁을 찾아야 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성호가 책임을 졌는지 알아야 했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윤재혁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어요. 수백 명이 나왔죠.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그 아이일까?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이요. 은행에 가면 받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전 은행으로 갔습니다. 성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갔죠. 이 계좌로 매달 이체되는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취인은 윤재혁 씨로 되어 있네요. 나이는 32이고요.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 보호자예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제가 확인해야 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규정상. 전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이건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급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전화를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목이 메었어요. 저, 혹시 윤재혁 씨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성호의 부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재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시간과 장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호가 20년 넘게 책임져온 그 아이를요. 배신을 넘어선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어떤 아이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은숙 여사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윤재혁입니다. 재혁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성호를 닮지 않았더군요. 전혀 다른 얼굴이었죠.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냈어요. 남편이 당신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제가 그 돈 때문에 여사님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든 게 그것뿐이었으면 좋겠네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남편 짐에서 찾았어요. 재혁이 사진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당신 엄마가 윤미정 씨예요. 네, 그럼 이 사진 속 아기가 당신이고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심호흡을 했어요. 박성호가 당신 아버지예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뭐라고요? 박성호 씨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왜 20년 넘게 돈을 받은 거예요? 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시간이 있어요. 다 들을 거예요. 재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엄마는 제가 5살 때 아버지와 이혼했어요. 친아버지요. 네. 친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손찌검을 했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혼자 저를 키웠죠. 그때 박성호를 만난 거예요. 네. 엄마가 시청에서 일할 때였어요. 박성호 씨는 엄마의 상사였죠. 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는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때 박성호 씨가 많이 도와주셨대요. 도와줬다고? 네. 일도 챙겨주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가끔 장난감도 사주시고요. 재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는 박성호 씨를 사랑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는 이미 결혼하신 분이었죠. 엄마도 그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네. 엄마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대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죠. 그렇게 몇 년을 만났어요. 엄마 말로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재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박성호 씨가 선택을 하셨어요. 무슨 선택이요? 가정을 지키기로 하신 거예요. 엄마와 헤어지기로요. 재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박성호 씨한테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왜 돈을 계속 보낸 거예요? 엄마가 아팠어요. 아팠다고요? 네. 2012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전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는 박성호 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어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박성호 씨한테 전화를 드렸죠. 재혁이 흐느꼈습니다. 박성호 씨는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병원비를 대주셨어요. 엄마는 싫다고 했지만 박성호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 엄마는 3년 동안 투병했어요. 그 기간 동안 박성호 씨가 계속 도와주셨어요. 병원비, 생활비, 제 학비까지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는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재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박성호 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뭐라고 했는데요? 재혁이를 부탁한다고요.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달라고요. 전 눈을 감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약속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니, 제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요. 제가 그만 받겠다고 했지만 박성호 씨는 계속 보내셨어요. 재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여사님이 힘드셨던 거잖아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아이였을 뿐이에요. 재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전 재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피해자구나.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였어요. 성호가 책임진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절 더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성호는 저한테는 차갑게 대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한 적 없었죠. 하지만 윤미정과 그 아들한테는 달랐던 거예요. 돈도 보내주고 책임도 지고 약속도 지켰죠. 여사님. 재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성호 씨는 어떠세요? 치매예요. 3년째 앓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재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문병 가도 될까요? 당신이 가고 싶으면요. 네, 가고 싶어요. 박성호 씨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카페를 나오며 재혁이 말했어요. 여사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박성호 씨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여사님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이거. 받아들고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재혁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전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무서웠어요.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봐요.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호한테 쓴 편지였어요. 성호 오빠,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전 이미 세상에 없겠죠.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빠 덕분에 전 행복했어요. 비록 끝까지 함께할 순 없었지만 오빠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오빠를 힘들게 했죠. 오빠의 가정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전 오빠의 부인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러웠어요. 오빠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그분이요. 재혁이를 부탁해요. 이 아이만은 제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2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저한테 쓴 편지였어요. 은숙 씨, 처음 뵙습니다. 아니, 편지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전 윤미정이에요. 은숙 씨 남편을 사랑했던 여자예요.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화가 나실 거예요. 당연해요. 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성호 오빠는 은숙 씨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와의 관계는 2010년에 끝났어요. 오빠가 선택한 건 은숙 씨였죠.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이었을 뿐이에요.
오빠는 은숙 씨를 사랑했어요. 말로 표현하진 못했지만요. 제가 봤어요. 오빠가 은숙 씨 이야기할 때의 눈빛을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부디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은숙 씨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성호는 나를 사랑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요.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성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윤미정의 편지, 재혁의 말, 성호의 과거가 뒤섞여 돌아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곧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안 돼. 병실에 도착하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전 성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성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은수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나예요. 은숙이에요.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성호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여보, 여보.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물러나 주세요. 전 밀려났어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니터에 선이 일직선이 되었죠. 사망 확인합니다. 의사의 말에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호가 떠났어요. 영원히요. 진짜 진실은 내가 몰랐던 사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성호의 직장 동료 몇 명, 친척 몇 명뿐이었습니다. 전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렇게 끝나는구나.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떠났어요. 슬픈지 허전한지 후련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죠. 둘째 날 오후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재혁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절을 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마워요. 재혁은 영정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성우는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재혁이 제게 다가왔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시죠? 재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엄마 보냈을 때 그랬어요. 괜찮다고 말하면서 혼자 울었죠.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재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부의금이에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당신이 줄 이유가 없어요.
재혁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박성호 씨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재혁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호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아이들을 낳았던 날. 함께 살았던 수많은 날들이요. 행복한 기억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힘들고 외로운 기억들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함께였어요. 그게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발인 날이었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화장장으로 향했죠. 전 영구차를 따라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성호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가벼운데 평생을 함께 살았다니요. 납골당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성호를 간병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3년 동안 병원과 집만 오갔죠.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성호가 없다는 게 실감났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유언장이요. 성호가 남긴 유언장을 집행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전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성호 씨의 유언장을 집행하러 왔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죠. 유언장에 따르면 재산의 절반은 윤재혁 씨에게, 나머지 절반은 부인이신 김은숙 씨에게 상속됩니다.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법무사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박성호 씨가 부인께 드리라고 맡긴 편지입니다. 전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죠. 여기서 읽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전 봉투를 뜯었습니다. 성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은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해서. 나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지. 그래서 너한테 차갑게 대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엔 항상 너뿐이었어. 내가 재봉틀 앞에서 밤새 일할 때 나는 미안했어. 내가 무능해서 너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했지. 내가 아이들 키우느라 지칠 때 나는 고마웠어.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어. 미정 이야기를 해야겠지. 미정은 내 삶에 스쳐간 바람 같은 사람이었어. 잠깐 흔들렸던 거야. 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건 너였어. 우리 가정이었지. 미정의 아들 재혁이한테 재산을 남긴 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였어. 미정이 죽으면서 부탁했거든. 그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달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너한테 상처 줄 줄 알면서도 말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은수가 이제 나 없이 살아야겠지. 힘들 거야. 외로울 거야. 하지만 너는 잘 해낼 거야.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평생 나를 지탱해 준 사람이니까.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웃으며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어. 고마워. 평생 함께 해줘서. 미안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무사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우세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걸었습니다. 사랑했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평생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 사랑했다니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성우, 당신 정말 날 사랑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 재혁에게 연락했어요. 재혁 씨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혁은 예전과 똑같이 정중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눠야 해요. 여사님. 아니에요. 이건 남편의 뜻이에요. 지켜야죠. 재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여사님 거예요. 평생 고생하신 여사님이 다 가지셔야죠. 재혁 씨. 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엄마는 당신이 잘 살기를 바랐어요. 박성우도 그랬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받아요. 그게 당신 엄마와 박성우가 바라는 거예요. 재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여사님.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전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에 재봉일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요즘은 그게 그리워요. 재봉틀 돌리는 소리요. 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재혁의 말에 뭔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카페를 나오며 재혁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왜요?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그래요. 연락해요. 집으로 돌아와 성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하나하나 살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성우가 쓰던 만년필, 안경, 시계.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죠.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했을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죠. 그래서 차갑게 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방식으로는 사랑했던 거겠죠.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지키는 것으로요. 그게 성우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서랍 깊숙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제가 성우한테 쓴 편지였어요. 결혼 초에 쓴 편지였죠. 여보, 오늘 참 힘들었어요. 아이가 밤새 울어서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당신만 있으면 전 뭐든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그때 전 정말 성우를 사랑했었어요. 순수하게, 진심으로요.
언제부터 그 마음이 식었을까요? 성호가 차갑게 대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쳐서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었어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성호가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죠. 이제 전 혼자예요. 혼자 남았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상이었죠. 여보, 이제 좀 쉬어요. 고생 많았어요. 그의 기억 속엔 오직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흘렀죠. 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TV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성호가 없다는 게 계속 실감 났어요. 어느 날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왜요?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재혁의 집 근처 카페였어요. 재혁은 큰 상자를 들고 왔더군요. 이게 뭐예요? 박성호 씨가 제게 맡긴 거예요. 남편이요? 네. 몇 년 전에 받았어요. 제가 돌아가시면 여사님께 드리라고요. 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성호의 일기장이었죠. 이게 박성호 씨가 평생 쓰신 일기래요. 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죠. 1983년 3월 15일. 오늘 선을 봤다. 김은숙이라는 여자였다.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다. 괜찮은 것 같다. 평범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1983년 5월 20일. 결혼식을 올렸다. 은숙이 예뻤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1984년 8월 3일. 딸이 태어났다. 은숙이 고생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1986년 2월 10일. 은숙이 재봉일을 시작했다. 내 월급이 적어서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기를 읽을수록 눈물이 났어요. 성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 고생도 제 아픔도 제 외로움도요.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1990년 5월 12일. 오늘 은숙이 울고 있었다. 내가 무관심해서인 것 같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모른 척했다.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다. 2004년 3월 1일. 미정이라는 후배가 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 불쌍해 보였다. 도와주고 싶다. 2004년 8월 20일. 미정과 가까워졌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05년 3월 5일. 미정과 관계를 시작했다. 은숙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2008년 9월 10일. 미정이 행복해한다. 나도 행복하다. 하지만 은숙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 2010년 1월 15일. 결심했다. 미정과 헤어지기로 했다. 나는 은숙의 남편이다. 아이들의 아버지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2010년 5월 30일. 미정과 헤어졌다. 울었다.
미정도 울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다. 은숙한테 돌아가야 한다. 2012년 7월 8일. 미정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 재혁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달려갔다. 은숙한테 미안하지만 외면할 수 없다. 2015년 3월 20일. 미정이 죽었다. 장례식에 갔다. 재혁이 울고 있었다. 이 아이를 책임져야겠다. 미정과의 마지막 약속이다. 2018년 6월 5일. 요즘 깜빡깜빡한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은숙이 걱정한다. 미안하다. 2019년 2월 1일.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은숙이 충격받았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또 짐이 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2019년 8월 10일. 은숙이 나를 간병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 왜 평생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2020년 1월 5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은숙 얼굴이 가끔 안 보인다. 무섭다. 은숙을 잊으면 어떡하지? 2020년 5월 20일. 오늘 은숙이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은숙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그 이후로는 빈 페이지만 계속됐죠. 전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혁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사님, 괜찮아요. 그냥 놔둬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혁 씨, 네, 고마워요. 이거 가져다 줘서요. 천만에요. 재혁이 물을 건네줬어요.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골랐습니다. 박성호 씨는 정말 여사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가 봐요. 확실해요.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뭐가요? 여사님이 박성호 씨를 이해하시게 돼서요. 전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해하는 거랑 용서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죠. 재혁의 말이 맞았어요. 이해는 했어요. 성호가 왜 그랬는지, 왜 표현하지 못했는지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다시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성호가 보였습니다. 서툴고 무뚝뚝하지만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밤이 깊어갔어요. 전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날 사랑했군요. 이제야 믿을 수 있었어요. 성호의 사랑을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후련한 눈물이었죠. 오해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전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성호의 유골함 앞에 섰죠. 꽃을 놓고 손을 모았어요. 여보 일기 읽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거 알았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당신은 서툴렀을 뿐이에요. 표현이 서툴렀던 거죠.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성호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느껴졌죠. 성호도 저를 보고 있을 거라는 게요. 납골당을 나오며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참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제 살아야겠다.
성우를 보내고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이젠 제 삶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지만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제역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그 가게 아직 있어요? 네, 아직 있습니다. 보러 가고 싶은데요.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갈게요.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가게를 봤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채광도 좋았죠.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 재봉 가게요. 아, 좋네요. 요즘 수선집 찾기 힘든데요. 전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설렜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끝은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재봉틀을 들여놓았죠. 예전에 쓰던 재봉틀은 고장나서 새로 샀어요. 최신형이었지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역이 가끔 와서 도와줬어요. 여사님, 여기 선반 달아드릴게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도 재밌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 제역이 정말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를 잘 닮았더군요. 윤미 정도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우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겠죠.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은숙의 기억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역이 물었어요. 왜 기억이에요? 내 인생이 다 여기 담겨 있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재봉틀 돌리며 살았던 시간들,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들, 모든 게 다 기억이잖아요. 제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오, 잘 됐네. 바지 좀 줄여주세요. 네, 맡기세요. 재봉틀을 돌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재봉틀이었거든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아, 이 소리. 그리웠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여기 수선 잘하신다면서요. 한번 맡겨볼게요. 바쁘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일이 있었어요. 전 그게 좋았습니다. 너무 바쁘면 힘들고 너무 한가하면 외로우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낯선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은숙의 기억이 맞죠? 네, 맞아요. 여자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장님이 김은숙 씨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박성호 씨 직장 동료였어요. 아, 장례식에 못 가서 죄송해요. 뒤늦게 소식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성호 씨가 퇴직할 때 제게 맡긴 거예요. 사모님께 드리라고요. 이게 뭔데요? 편지래요. 또 편지였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럼 전 이만. 여자가 가게를 나갔어요. 전 문을 닫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수가 이 편지를 언제 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죽고 나서일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해서.
나는 바보였어.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표현하는 법도 몰랐지. 그래서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하지만 알아줘. 내 마음은 항상 너한테 있었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내 얼굴을 봤어. 밤에 잠들기 전 제일 마지막으로 내 숨소리를 들었지. 그게 내 하루였어. 너와 함께하는 하루가. 미정일로 상처받았을 거야.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믿어줘.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너뿐이었어. 미정은 잠깐의 실수였어. 나약했던 거야. 외로웠던 거지. 하지만 결국 돌아온 곳은 너였어. 너희 가족이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은수가 이제 너 혼자 남았구나. 외롭겠지. 힘들겠지. 하지만 너는 강한 사람이야. 평생 나를 지탱해 준 사람이잖아. 너라면 잘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게 살아줘. 웃으며 살아줘. 내가 행복해야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어.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평생 고마웠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먹할 뿐이었죠. 여보, 당신 참 서툰 사람이었어요. 속삭였어요. 하지만 진심이었다는 거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성우가 청혼하던 날의 노을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성우는 말했었어요. 나, 결혼하자. 단 한마디였어요. 낭만도 이벤트도 없었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겠어요. 며칠 후 전 납골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우의 유골함 앞에 섰죠. 여보, 또 편지 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정말 다 알 것 같아요. 당신 마음을요.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화는 안 나요. 더 이상요. 그냥 이해돼요. 하늘이 맑았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표현 못하는 게, 서툰 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서툴렀어요. 당신 마음을 몰라줬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성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내줄게요. 편히 쉬어요. 돌아서는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마치 성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 사랑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손님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나갔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웨딩드레스 수선이요. 아, 결혼하세요? 네, 다음 달이에요. 여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드레스를 보며 재혁이 생각났어요. 재혁도 곧 결혼하겠죠. 좋은 사람 만나서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사장님도 결혼하셨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오래전에요. 행복하세요? 전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힘든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것 같았거든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부러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도 사장님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요. 여자가 돌아간 후 전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드레스를 펼쳐놓고 바늘에 실을 꿰었죠. 달그락달그락.
재봉틀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성호를 이해했어요. 용서했고요. 그리고 받아들였죠.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서툴렀어도 진심이었으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간판에 불을 끄며 뒤돌아봤죠. 은숙의 기억. 이 가게엔 제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재봉이라던 젊은 시절의 기억. 성우와 함께했던 40년의 기억.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기억까지요.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여보, 별 보여요? 중얼거렸죠.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여운이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가게는 제법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거든요. 은숙네 수선 잘한다더라. 거기 사장님 친절하시대. 바쁜 날도 있었고 한가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만족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으니까요. 제 역은 여전히 가끔 들렀어요. 여사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제 역의 말이 맞았어요. 전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웃음도 많아졌고요. 성우를 보내고 나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 역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여사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제 여자친구예요.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역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뭘 들었는데? 여사님이 천사 같으신 분이라고요. 전 웃었어요. 천사는 무슨?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역이 행복해 보였어요. 미정 씨 보고 있어요? 당신 아들 잘 크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제 역이 물었어요. 여사님, 다음 달에 저희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요. 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식장에 갔어요. 제 역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죠. 멋있었어요. 신부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예쁜 신부가 걸어 들어왔어요. 제 역이 신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성우. 보고 있어요? 제 역이 결혼했어요. 식이 끝나고 제 역이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여사님이 안 계셨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잘한 거죠. 제 역이 절을 했어요. 깊게 진심으로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사님의 은혜를요. 전 제 역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나한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예식장을 나오며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잘한 거라고요. 가게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첫 냄새, 재봉틀 기름 냄새요. 좋았어요. 이 냄새가 제 삶이었으니까요. 재봉틀 앞에 앉아 일감을 꺼냈습니다. 수선할 옷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바느질했죠. 달그락달그락. 재봉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저녁이 되어 불을 끄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죠. 아직 안 닫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미안해요. 급해서요. 할머니가 코트를 내밀었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남편이 입던 건데요. 남편분이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옷만은 버릴 수가 없어서요. 남편 냄새가 나거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기억은 간직해야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진정되고 나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위로가 됐어요. 천만에요. 사장님도 남편 잃으셨죠? 어떻게 아세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맞아요. 살아야죠. 할머니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코트를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낡았지만 정성껏 입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옷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조심스럽게 수선하기 시작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죠. 여보달 예쁘죠? 중얼거렸어요. 나 요즘 잘 살고 있어요. 가게도 잘 되고 사람들도 좋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남긴 것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고마워요. 평생 함께 해줘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사랑해요. 여전히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성우가 없어도 괜찮았죠. 그의 기억이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뭘 할까?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꿈속에서 성우를 만났어요. 젊은 모습이었죠. 은수가. 응. 미안해. 괜찮아요. 사랑해. 나도요. 성우가 웃었어요. 환한 미소였죠. 평생 본 적 없는 밝은 미소였어요. 행복해. 당신도요.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따뜻했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가게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산책을 하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간판을 봤죠. 은숙의 기억. 이 가게는 제 과거이자 현재였어요. 그리고 미래이기도 했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선할 옷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를 집어들었죠. 바늘에 실을 꿰었어요. 달그락달그락. 재봉틀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마치 성우가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죠.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다시 재봉틀을 돌렸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이요. 이게 제 삶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사랑의 기여. 아팠지만 함께였던 시간의 기여.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기여. 모든 게 이 재봉틀 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는 계속됐어요. 멈추지 않았죠. 제 인생처럼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제 세상이 무너졌지만요. 전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요. 그리고 알았어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서툴러도 표현이 부족해도요.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성우는 서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제 전 혼자예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성호의 기억이 함께하니까요.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이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알아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라는 걸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요. 그때는 제대로 말할 거예요. 여보,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성우도 말하겠죠. 나도야. 평생 사랑했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표현도 제대로 하고요. 서로를 이해하며 살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살아야죠. 열심히 행복하게요. 그게 성우가 바라는 거니까요. 재봉틀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달그락달그락. 리듬감 있는 소리였어요. 마치 심장 박동 같았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전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살아갈 거예요. 끝까지요. 당신 참 나쁜 사람이에요, 여보. 끝까지 제 마음을 흔들었잖아요. 근데요.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요. 사랑해줘서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줘서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전 잘 살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게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안녕히 여보.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저도 잘 지낼게요. 꼭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쉬운 건강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